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리그.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제 청풍명을 가을에 또 마케팅 빅리그가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14회. 14회. 예, 14회. 그러고 보니까 시즌 2도 20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네, 몇 회 안 남았네. 네. 이거 끝내고 나면은 이제 11월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 결산 하나요? 그리고 시즌 1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네. MC별 아, 그래요? 개인 거 하나씩 또 이제 따면 해야 돼요? 그게 하는 게 낫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생각해 볼게요. 또 해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14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EBS 미녀 박사 서혜정님의 오늘의 소셜피드 뉴스 하시죠. 점점 하기 싫어지려고 소개가 이상해져. 아니 좀 의욕을 좀 줘봐요. 되게 힘 빠지게 하시네. 이게 일부러 그 컨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생활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욜로 쪽이 네, 따라서 욜로. 하반기 소비 시장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먹방 음식이 되게 핫했는데 이제는 네. 뭘까요? 핫앤드? 소핫? 뭐지?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 여행과 여행. 리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건 365일인데. 지금 암스테르담 갔다 와서 너무 거마해졌어. 젖어 있어 그 감성이 지금 계속. 네, 알겠습니다. 일상을 벗어난 휴식이나 힐링 여행이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효린의 민박부터 시작을 해서 윤식당, 뭉쳐야 뜬다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 30대 현재를 즐기는 욜로 라이프가 확산되면서 여행이 소비가 급증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 해외 여행객 수만 지난해보다 18.7%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욜로족들 소비 품목도 예전에는 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해외 여행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그 방송 트렌드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행 예능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난 추석 때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사실 찬찬히 살펴보면 여행의 어떤 소재들을 가미한 여행의 소재들을 어떤 조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믹스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보면 여행 컨셉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몰랐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도시 어부, 윤식당, 꽃보다 시리즈, 내방 안내서, 그다음에 용띠 클럽, 틀트리 다들 모르시죠? 알죠. TV를 안 보시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싱글 와이프? 아니 그거 말고 한국은 처음이지. 네. 맞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정말 다양한 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또 시청자들이 예능 그에서 여행이 너무 많이 나온다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그 여행 프로그램의 특징은 여기에 되게 좋아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런 소개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나름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여행이라는 한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포맷의 변주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찰 여행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짜여진 각본대로 핫플레이스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여행지 선택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얘기들이 즉흥적으로 그런 버라이어티하게 가미를 해서 제작진들은 단순히 그 곁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알쓸신잡. 네. 단순히 여행 프로그램을 넘어서 교양을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또 비긴 어게인 버스킹이 목적이 됐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여행과 같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말씀하셨던 네. 것들은 출연진들의 변주로 이제 이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데 어떤 출연진들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을 단순히 떠난다는 의미를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행 안에서 새로운 라이프를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같이 니즈가 충족이 되면서 여행의 어떤 컨셉 관련 것들은 좀 더 많이 이제 진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용띠 클럽 보고 네. 제가 용띠거든요. 그래 용기셨어요? 그게 다 용띠 이제 아저씨들 나오는 건데. 네. 왜 이렇게 짠하지? 짜네요. 보면서 되게 나 혼자 되게 짠한 거예요. 다 이 감정이입이 너무 심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 여행 얼마 되지 않은데 막 되게 힘들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고 이런 거. 그리고 보나의 또래가 이제 여행 다니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으면 이렇게 혼자 뚝 나오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막 저도 한 1회인가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번에 유럽 여행을 매년 가지만 유럽 여행을 가지만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아주 자신감 뿜뿜이야. 그건 아닌데 유럽 여행을 가서 느낀 건 한국인은 참 힘들게 산다. 불쌍하다.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띠 나이대, 용띠 클럽 나이대 40대 중반에 여행을 오는 유럽 남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들 데리고. 근데 왜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할까? 네.
그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일부러 특히 안- 걔가 일부러 안 하는 것보다 그 삶에 찌들어서 그 삶이 주는 그 제한적인 것 때문에 맞아요. 너희들 여행 갈 돈은 있냐? 예. 기가 아니라 휴양지 가서 그러지 않을까? 아, 그쵸.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가족들이 다 아이 조그만 애들부터 다 데리고 와서 박물관 내서 다 쭈룩 서가지고 우와. 오래된 작품들 보고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한국인들은 딱 모여 앉아서 다들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창피했어요. 한국인들이 이것밖에 안 되나? 예,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여행이라고 해봐야 추석 연휴에 다 몰려가서 예,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이거는 아니다. 예, 아무리 정부가 바뀌어도 한국 생활인들의 삶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 가족 여행을 꼭 하고 싶어서 결혼을 빨리 하시겠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왔을 때 느껴서 네. 반성해서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네. 많은 예. 것을 실천해 주시죠. 예. 되게 좋다. 네, 그래서 되게, 특히 이제 노부부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손 잡고 걸어가는 모습도 되게 좋았지만, 다리 걷기 힘들어서 굉장히 천천히 걸어 본인의 남편을 계속 뒤 돌아보면서 같이 끌고 가는 모습 보고,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면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은 굉장히 배우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빨리 바뀌어야 바뀌려면 지금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빨리 바뀌어야지. 안 그러면은 아무리 일 잘하고 경제대국이면 뭐예요. 네, 정서상으로 계속 뒤처지는데 네,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네. 충현님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14회 네. 스테이크 소셜 얘기를 김준 대표님이 또 오늘도 나오셨어요. 굉장히 또 주말에도 저희를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해주셨는데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계속 네. 이야기 한번 이제 해보도록 지난해부터 이제 인공지능과 디지털 마케팅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살짝 좀 아쉬웠어요. 그 시간 관계상 이제 네. 크리에이티브 관련된 이제 네. 광고 얘기들 이제 좀 하다가 이제 끝났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어서 네.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적용 사례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명한 사례인데요. 예. 인공지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인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대결. 네. 이거 우수한 거예요. 맥켄 에릭슨이라는 회사의 일본 지사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TV 프로그램 명견만리라는 예. 곳에서도 한번 소개가 되었고요.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사실은 그 방송 안에서는 어떤 면으로 이제 비춰졌냐 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슬퍼진다. 준비해라. 약간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그 말씀하셨던 카피라이터가 이제 거의 뭐 사는 사람들처럼. 네. 실제로 이 사례가 이제 해외에서 소개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저는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들의 그 사례들을 이 솔루션이 분석을 해서 이 광고 캠페인의 컨셉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생산해내야 되는 분들의 굉장히 고통의 시간, 창작의 고통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인공지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베타라고 부르는데 이제 디렉터 베타라고 단축해서 부르면 어떻게 이제 창작 작업을 하냐 하면 컨셉이 되는 단어를 몇 개를 이 솔루션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몇 개 단어로 네. 어떤 형태로 이 크리에이티브를 표현해라라고 이제 힌트를 주는 거죠. 사실 거기에서 끝나요. 얘의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수준까지 와 있진 않고요. 네. 여기 이제 사례로 소개된 거는 이제 약간 청량감을 주는 캔디예요. 네. 입에 딱 넣으면 민트 향이 확 뿜어져 나와서 이제 맛있겠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네, 그런 건데 사람이 이 청량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람은 고민을 해가지고 모델이 어떤 화면에서 어떤 카피를 써서 이거를 표현해야지라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결과물로 이렇게 내는 거에 비하면 디렉터 베타라는 친구는 그냥 이제 몇 개 단어 짐승이 굉장히 상쾌해서 몸부림치는 도심에서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딱 몇 가지 단어로만 힌트를 줬고 이것을 사실은 사람이 해석을 해서 그 다음부터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진정한 크리에이티브 대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베타는 다양한 집행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 적합한 모델과 환경에 대한 힌트를 얘가 주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앞으로 향후에 발전을 더 시키면 굉장히 효과적인 크리에이티브를 뽑아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피는 사실 텍스트의 어떤 형태만을 네. 제공했는데 지금 얘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제 정보까지 할 수 있어서 뭐 어떤 모델이 어떤 표정을 지어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사실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이게 진짜 무섭네요. 어떻게 보면 무섭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원래 글로는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내고 영상도 PD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게 네. 줄어드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네, 앞으로 조금 더 디벨롭 되면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 브랜드, 당신 브랜드에 맞는 셀럽은 누구예요?라고 네. 이제 추천해주는 네. 솔루션들은 많이 네. 있잖아요. 네. 국내에도 네. 이 모델이 주는 이 셀럽이 주는 이미지가 뭐 예쁘다, 이 예쁘다라는 감성이 네. 참하게 예쁜지, 섹시하게 예쁜지 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네. 당신 브랜드, 당신 네. 이 프로덕트에는 어떤 모델이 적합해라는 거를 지금은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그런 것들이 여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베터한테도 적용이 된다면 더 이제 시너지가 나겠죠. 그렇죠. 어떤 모델을 써서. 어떤 옷을 입고 네. 어떤 색깔에 뭐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면은 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프로젝트성, 네. 좀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시도 네.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네. 투표를 했었거든요. 두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게 나아 보이냐. 네. 일본에서는 사람이 만든 그 영상에 조금 더 많은 표를 받았고 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에서 조금 더 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감성을 만지는 영역이다 보니까 네. 누가 절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네. 네. 또 문화적인 것도 들어가니까 같이 네. 판단이 또 다를 테고. 그 일 단면 이제 초기에 이런 모델일 건데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 대한 충격, 네. 재미도 있고. 재밌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그 타겟팅. 타겟팅.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네. 요것도 일본에서의 또 사례인데요. 하코도 제일에서 시도했던 페이스 타겟팅. 네, 저 이거 봤어요. 네. 이거 진짜. 네. 그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좀 향후에 더 디벨롭할 가능성이 잠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참고할 만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 페이스 타겟팅이라는 거는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 같은 거를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 얼굴이 비치게 되면 네.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별, 연령, 나이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 상태도 파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서 어떤 소재를 매칭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떤 프로덕트를 매칭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쉐이빙 폼을 또 이렇게 얼굴에다가 폼을 바른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고요. 우울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큰 눈망울에 눈물이 맺힌 것처럼 쫙 해가지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뭔가를 시도하게끔 하는 크리에이티브도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스노우네, 스노우. 사람이 자기 얼굴을 통해서 어떤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보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특별한 타겟 뭐 물품이 있는 거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네. 얼굴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보여줘서 일본 사람들한테 이거가 인기를 얻었었죠. 네. 야기자기한 네, 이런 그런 거 것들.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최근에 유니클로에서 이제 조만간 이제 네. 메시지 보수로 쇼핑, 그러니까 본인이 주로 그날 입고 싶은 여러 가지 코디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이제 메신저 보수로 네. 이제 옷들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 셀렉하고 네. 그리고 그날의 이제 날씨를 선택하면은 옷을 추천해주는 그 딥러닝 기법으로 네. 이제 유니클로가 봇을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일본 사람들이 참 진짜 아기자기함이 서비스나 그런 기술적으로 잘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부러워요. 예, 그게 근데 왜 한국은 왜요? 저도 이제 약간 비하인드긴 한데 그런 비슷한 봇이 곧 나올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취향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빨간색인데 좀 섹시하게 보이는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몇 개 선택하면 밑에 결과물에 따라서 그게 이제 쇼핑몰하고 연결되는 뭐 이런 것들이 보수로 네, 이제 네. 나올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곧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이제 제품 나오면 한 번 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클로도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네, 마이셀럽스라고 말셀럽스요? 네, 인공지능 하는 데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해요. 네. 아 맞아. 거기가 거긴데. 제가 말씀드렸 거기가 거기 아 말셀럽스. 저는 피처를 봐서 네. 전 서비스를 설명을 들어서 네. 저는 실제로 대표님이 하는 걸 네. 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네네. 그 다음에는 네 이번에는 타겟팅의 꽃이죠. DMP. 네. 타겟팅 영역에서 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한 사례로 유명한 조사회사, 시청률 조사회사로 더 유명한데 닐슨이죠. 네. 네, 닐슨이 이 데이터 분석 영역과 DMP 영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리포트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 디지털 마케팅에서 앞에서 설명하셨던 DMP, DSP 뭐 이런 부분들에 엮여서 DMP를 굉장히 디벨롭을 해왔더라고요. 이번에 타겟팅에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한 그 부분은 기존의 타겟팅 방식에서 그 개개인의 활동성에 대해서 더 니치하게 타겟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디벨롭을 한 거죠. 이전 그 기술을 설명을 좀 드리면 모바일 마케팅 영역에서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인모비에서 페르소나 타겟팅이라는 이름으로 뭘 했었냐면 모바일에는 사실은 익명의 사용자가 어떤 시간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데이터들을 광고를 열어서 볼 때마다 네. 인터넷에 접속될 때마다 데이터가 수집이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정기적으로 9 to 6의 어떤 위치에 있구나. 사무 오피스 공간이 많은 지역에 이 사람이 출몰을 하는구나. 네. 이 사람은 직장인이야. 네. 또는 이 사람이 직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항에 갑니다. 헐리데이 시즌이 아닌데 공항에 가서 해외에 갔다가 또 옵니다. 뭐 이런 거 보면 이 사람 출장을 갔다 왔어. 여행이 아니라 출장이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직장인 아저씨가 아저씨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겠고 직장인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어떤 광고를 보여줘. 네. 스포츠 광고를 보여줘. 또는 이제 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있는 주변의 광고를 띄워줘. 그 스포츠 팬이니까. 뭐 이런 형태로 타겟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닐슨이 한 작업은 먼저 그런 컨텍스추얼한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쪼개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을 준비하는 니즈를 가진 사용자가 어떤 검색어 또는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얼마만큼 사용했고 사용한 검색어가 뭐였고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구매 단계에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그냥 여행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는 단계. 네. 그죠. 그런 검색 키워드가 다를 테니까. 그런 단계랑 그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이 항공권을 부킹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네. 그 시점에 그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하고 어떻게 다르게 이제 타겟팅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솔루션이 정확하게 DMP가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 직전 단계에서 광고를 하고 싶으냐 아니면 이미 티켓을 구매한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에 갈 예정이니까 네. 거기에 갈 예정인 사람한테 타겟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더 세분화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뭐 몇 번의 검색을 통해서 이때쯤에는 부킹을 한다. 그럼 뭐 어때쯤에 이렇게 이 사람한테 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가능할 테니까. 네.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 단계에 이 사람이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타겟할 것인가 기업이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관심 없지만 관심을 갖게 하는 단계에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제공해라고 캠페인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구매 직전 단계에 있는 고객한테는 뭐 쿠폰 오퍼를 한다든지 가격을 더 어려워. 경쟁사 말고 내 거를 선택해라는 의미에서 그런 캠페인을 진행한다든지 또는 이미 구매한 고객한테는 좋은 사용평을 이웃한테 SNS로 네. 퍼나를 수 있도록 그런 또 캠페인을 또 준비한다든지 고객의 구매 단계 전 단계에 요즘에는 뭐 옴니 채널을 뛰어넘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객한테 어떻게 좋은 경험을 계속 지속적으로 줄 수 있냐. 이 DMP를 통해서 그걸 완성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이 모든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행을 가는 자에게 그 한 사람에게 박충현이라는 한 사람에게 안스랑 가기 전부터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모든 게 이제는 그냥 그거 있죠. 항상 얘기하는 게 고객 여정 얘기하면서 각 디테일하게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라고 이론적으로만 항상 얘기하는데 실적으로는 이제 그걸 어떻게 실제 적용할 것인지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참 이쪽 세상이 더 치열한 것 같아요. 네, 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마케터는 이론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필드에서 적용할 것인지 이게 결국에는 예측 분석이면서 실질적으로 결과 분석까지 나와야 되는 거라 이게 인공지능이나 기술적으로 해주지 않는 면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마케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인 이런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다고 그렇죠. 하면 요즘은 정말 그 하드웨어가 발달하는 거와 발맞춰서 데이터가 확 늘어나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해킹을 하려고 하면 그 데이터량이 어느 정도 이제 물리적으로 있어야 된다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 수준이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이제 적용되고 있긴 한데 이 모바일 분야도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조금 더 이런 게 진짜 우리가 360도 고객 전이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나오는 시점이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 구글이 마이크로 모먼트를 외치는 것도 결국에는 고객에게 그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과 이런 걸 다 마찬가지. 회피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가고 어찌 무인도에 가가지고 무인도에 가고 싶은 무인도에 사람을 가시는군요. 골라라. 나올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있어. 이 DMP 솔루션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있죠. 또 사례. 네. 네. 이번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실 구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모든 데이터의 원소스. 네. 애널리틱스는 잘 아실 거예요. 네. 애널리틱스 이제 무료 버전 많이 사용하시는데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습니다. 네. 유료인데 이 중에 이제 그 최근은 아니죠. 작년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새로 출시하면서 이런 분석 기능이라든지 자동화 기능들이 대폭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DMP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닐슨 같은 회사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애널리틱스의 기본적인 것은 내 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내 사이트에 유입된 사용자를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뭐 맞춤 메시지를 한다든지 어디서 트래픽이 누락이 되는지 어디서 고객이 이탈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애널리틱스의 가장 핵심 기능인데 애널리틱스가 그런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개인화를 지원을 해요.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예를 들면 내 홈페이지에 어떤 영역을 애널리틱스를 통해 가지고 딱 영역을 만들어 놓으면 내 사이트에 계속 들어오는 이 고객의 사이트 이용 행태를 애널리틱스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이용자는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품 비교만 하고 계속 떠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제품 비교와 관련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보여줘야지. 또는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읽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블로그 콘텐츠를 좀 더 많이 보여줘야지. 그래서 개인화된 영역을 광고주가 직접 막 이렇게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설계할까, 프로그래밍을 짜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좀 간편하게 프로바이드를 할 수가 있는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까지 원슈트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이렇게 되면 만약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다 다르게 보이는 이제 모습이 되겠죠. 처음 들어온 자와 몇 번 들어온 자와 뭐 어떻게 이용하는 자에 따라서 홈페이지 아예 메인 화면까지도 다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그리고 마케터도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맞아요. 진짜 특히 요즘에는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배우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그리고 제가 막 수업 강의 가면은 진짜 힘들다고 되게 말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GA한 거를 데이터를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니까 그게 정말 힘들다고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있는데 또 배워야 되고 우리도 같이 배워야 돼요. 모든 사람이 고돼요. 다들 맨날 코피 흘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4회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5회 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See you there.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